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서울 테헤란로의 우뚝 소옷은 진성그룹의 본사 건물은 마치 거대한 유리성체와도 같았다. 오늘부터 이곳으로 출근하게 된 인턴 사원 윤설이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자신이 거대한 바다에 던져진 작은 조약돌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시골 마을의 작은 가을께서 자란 그녀에게 이곳의 모든 것은 거대하고 차가웠으며 사람들의 표정에는 여유 대신 날카로운 경쟁심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는 기죽지 않았다. 그녀는 이곳까지 오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노력했다. 그녀는 배정받은 전략기획팀 사무실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자신의 자리를 꼼꼼하게 정리했다. 그리고 선배들이 출근하기 전에 밤새워 공부한 회사 자료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그녀의 성실하고 총명한 모습은 팀장의 눈에 들었지만 동시에 다른 인턴들의 은근한 시기와 질투를 사기도 했다. 오전 업무가 폭풍처럼 지나가고 마침내 점심시간이 되었다. 구내식당은 거대한 벌집처럼 윙윙거렸다. 설이는 혼자 구석진 자리에 앉아 밥을 먹으며 복잡하게 얽힌 사람들의 관계를 조용히 관찰했다. 그때 그녀의 시야에 허름한 청소 카트를 밀며 바닥을 닦고 있는 한 아주머니가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구석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사건이 터졌다. 회사의 실세 중 한 명으로 소문난 김상무가 부하 직원들을 거느리고 식당으로 들어서다가 청소 아주머니의 카트와 가볍게 부딪혔다 헛다. 카트에서 물 한 방울이 그의 비싼 구두 위로 튀었다. 그것은 누구라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실수였다. 하지만 김상무의 얼굴은 순식간에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다짜고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아줌마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내가 누군지 몰라. 그의 고함에 시끄럽던 식당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는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발로 카트를 걷어찼다. 카트가 넘어지며 청소 도구들이 바닥으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쏟아졌다. 청소 아주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김상무는 계속해서 폭언을 퍼부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자기 위치를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식당 안의 수백 명의 직원들은 모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김상무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침묵할 뿐이었다. 아주머니는 쏟아진 물건들을 주우려 허리를 숙였다. 바로 그때 침묵을 깨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무님, 그만하시지요. 모두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앳된 얼굴의 인턴 사원 윤설이가 서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쏟아진 물건들을 함께 줍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몸을 일으켜 김상무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불의에 대한 올곧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어머님 뻘 되시는 분께 하실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과 한마디면 충분했을 일입니다. 약한 사람을 짓밟는 것이 진성그룹의 리더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녀의 말은 작았지만 식당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다. 김상무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감히 시골에서 올라온 인턴 나부랭이가 자신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 경멸로 가득 찼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네가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나. 오늘 처음 출근한 모양인데 내 발로 내 무덤을 팠어. 내일 아침. 내 책상은 이 건물에서 사라져 있을 거다. 그는 살기 어린 경고를 남기고 부하들을 이끌고 식당을 떠났다. 그가 사라지자 식당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모두가 미친 인턴이라며 설이를 향해 수군거렸다. 청소 아주머니는 복잡한 눈빛으로 설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설이의 손을 잡고 고맙다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조용히 사라졌다. 설이는 자리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꿈이었던 직장을 하루 만에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만약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녀는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아버지에게 배운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와 인사팀의 해고 통보를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윤설이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출근길에 올랐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책상 위에 얼마 되지 않는 개인 물품들을 작은 상자에 담아두었다. 사무실 동료들은 그녀를 대놓고 피하거나 혹은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인사팀의 연락을 기다렸다. 자신의 신념을 지킨 대가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같은 시각, 김상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같이 화를 내고 있었다. 그는 인사팀장을 호출하여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당장 윤설이를 해고하라고 명령했다. 인사팀장은 김상무의 막강한 권력을 알기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신입 인턴 하나의 목숨은 그렇게 파리 목숨처럼 간단하게 결정되는 듯했다. 인사팀장이 해고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발신 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낯선 번호였다. 그가 마지못해 수화기를 들자 그 너머로 나직하지만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담긴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는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서늘한 비수처럼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지금 전략기획팀의 윤설이 인턴을 해고하려 한다고 들었소. 재고해 보는 게 좋을 거요. 목소리는 이어 말했다. 오히려 그 직원에게 세심한 관찰력이 필요한 업무를 맡기도록 하시오. 지하 자료 창고에 있는 과거 재무 자료들을 정리하는 일이 적당하겠군. 일이 마무리되면 나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겼다. 인사팀장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이 명령이 김상무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곳에서 내려왔음을 직감했다. 김상무는 초조하게 해고 소식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인사팀장의 믿을 수 없는 보고였다. 상무님, 윤설이 인턴의 해고는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분께서 그 직원을 특별히 지켜보고 계시다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김상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감히 자신의 결정에 반기를 든 자가 누구인지 그는 도저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마침내 윤설이는 인사팀의 호출을 받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사무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인사팀장의 태도는 이상하리만큼 정중했다. 그는 그녀에게 해고 통보 대신 새로운 업무 지시서를 내밀었다. 윤설이 씨, 오늘부터 본사 지하에 있는 자료 창고의 모든 과거 재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재정리하는 업무를 맡아주십시오. 그것은 명백한 좌천이었다.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먼지투성이 창고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잡무를 처리하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설이는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고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그 도전을 묵묵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는 어디에나 있다고 믿었다. 지하자료 창고는 그녀의 상상보다 훨씬 더 열악했다. 수십 년간 쌓인 서류들은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눅눅한 종이 냄새와 먼지가 가득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앞으로 몇 달간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 했다.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했다. 그녀가 먼지와의 사투를 벌이던 어느 날 오후, 창고 문이 조용히 열리고 어제 식당에서 만났던 청소 아주머니가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김밥 한 줄이 들려 있었다. 혼자 여기서 고생이 많구먼. 이거라도 좀 먹고 하게. 아주머니는 무심한 척하며 음식을 건넸지만 그 눈에는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아주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설이를 찾아왔다. 두 사람은 낡은 서류 더미 옆에 쭈그려 앉아 함께 점심을 먹는 사이가 되었다. 아주머니는 설이의 고향 이야기와 가족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고 설이는 아주머니의 주름진 손을 보며 돌아가신 할머니를 떠올렸다.
아주머니는 가끔씩 툭툭 던지는 말로 서리에게 힌트를 주기도 했다. 오래된 서류라고 얕보면 안 돼. 먼지 속에 보물이 숨어 있을 수도 있는 법이지. 서리는 그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한 정리를 넘어 서류의 내용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상한 회사 이름 하나가 들어왔다. 그녀는 아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직감은 자신이 거대한 비밀의 입구에 서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보호자는 그녀를 정확한 장소에 데려다 놓은 것이었다. 몇 주라는 시간이 먼지처럼 조용히 쌓여갔다. 윤설이의 지하 창고 생활은 어느덧 익숙한 일상이 되었다. 그녀는 거대한 서류 더미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낡은 장부들을 하나씩 디지털화하며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갔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가 자신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의 고독한 지하 생활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준 것은 청소 아주머니, 한은숙이었다. 아주머니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따뜻한 도시락을 싸들고 그녀를 찾아왔다. 두 사람은 서류 상자를 테이블 삼아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서리는 자신의 고향과 가족, 그리고 훌륭한 기획자가 되고 싶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주머니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아주머니와의 대화는 서리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아주머니는 서리가 회사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할 때면 그저 고든 나무가 먼저 부러지는 법이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단다. 와, 같은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가 담긴 말로 그녀를 격려했다. 서리는 아주머니에게서 돌아가신 할머니의 따뜻함을 느꼈고 아주머니는 서리의 순수하고 강인한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서리는 5년 전에 해외 마케팅 부서 회계 장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베리타스 컨설팅이라는 낯선 회사에 매달 거의 일정한 금액이 해외 시장 자문료라는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었다. 금액이 크지 않아 감사팀의 눈을 피하기에 딱 좋을 정도였지만 수년간 꾸준히 이어진 그 지출은 분명 비정상적이었다. 그녀의 분석적인 두뇌가 경고 신호를 보냈다. 진성그룹의 당시 사업 구조상 특정 부서에서 그렇게까지 꾸준한 해외 자문이 필요할 이유가 없었다. 게다가 진실을 의미하는 라틴어 베리타스라는 회사 이름은 마치 무언가 거짓을 감추고 있는 듯한 아이러니로 느껴졌다. 그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회사를 내부 전산망에서 검색해 보았다. 하지만 검색 결과는 허무했다. 그 회사에 대한 정보는 단 한 줄도 없었다. 담당자 이름도, 연락처도, 심지어 결과 보고서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회계팀의 지출 기록만이 그 회사가 존재했음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었다. 정보가 없는 것은 나쁜 정보보다 훨씬 더 의심스러운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과거에 잊혀진 계약이겠거니 하고 넘기려 했다. 자신은 힘없는 인턴일 뿐이고 이것은 자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녀의 양심과 정의감은 그 의혹을 외면하지 못하게 했다. 먼지 속에 보물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아주머니의 말이 그녀의 뇌리를 맴돌았다. 그녀는 베리타스 컨설팅에 자문료가 지급된 날짜와 그 시기의 회사 관련 뉴스 기사들을 대조해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소름 끼치는 패턴을 발견했다. 베리타스 컨설팅에 돈이 지급된 직후에는 어김없이 진성그룹에 좋지 않은 일이 터졌다. 중요한 계약이 막판에 엎어지거나 경쟁사 입찰에서 석연치 않게 탈락하거나 혹은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터져나오는 시기였다. 상관관계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뚜렷했다. 이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었다. 회사 내부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조직적으로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는 산업 스파이 행위이거나 혹은 그 이상의 거대한 음모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스케치한 타임라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단순한 회계 장부 정리가
이제는 거대한 범죄의 실마리를 추적하는 위험한 조사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냉철한 표정의 젊은 총수, 강태민의 사진을 보았다. 그는 과연 알고 있을까 자신이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이 가장 믿었던 내부의 적에 의해 조금씩 좀먹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진성그룹의 총수, 강태민의 하루는 전쟁과도 같았다. 젊은 나이에 그룹을 물려받은 그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그의 주변에는 그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보다 그의 실패를 기다리는 하이에나들이 훨씬 더 많았다. 오늘 아침에 열린 임원회의는 그에게 또 한 번의 패배감을 안겨주었다. 야심차게 추진하던 유럽의 신재생 에너지 기업 인수 계약이 막판에 어이없이 무산된 것이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경쟁사가 마감 직전에 그들의 제안가보다 단 1%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계약을 가로채 갔다. 내부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회의장 안에서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냉정한 표정을 유지해야 했다. 회의가 끝나고 그의 곁으로 박상진 부회장이 다가왔다. 그는 태민의 아버지와 함께 진성그룹을 창업한 원년 멤버이자 태민에게는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태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총수, 너무 상심하지 말게. 사업이란 게 다 그런 걸세. 이번 실패를 교훈 삼아 다음에는 더 잘하면 되지 않겠나. 태민은 그에게 깊은 신뢰를 보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박 부회장의 연륜과 지혜를 항상 의지해왔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어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불안과 의심을 애써 감추며 박 부회장의 조언에 따라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다음 프로젝트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판단보다 사람에 대한 어머니의 직감을 더 믿지 못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지 못했다. 그는 경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잃어버렸고 오직 숫자와 데이터만을 신뢰하는 차가운 기계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벽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그 어떤 감정의 교류도 허락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그가 박 부회장과 함께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다. 저쪽에서 한 인턴 사원이 커다란 서류 상자를 힘겹게 들고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지하 자료실에서 일하는 윤설이었다. 그녀는 디지털화 작업을 마친 서류들을 전략기획팀에 전달하러 가는 길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총수 일행과 마주치자 당황하여 길을 비키려다 그만 발이 꼬이고 말았다. 그녀의 몸이 휘청거리며 품에 안고 있던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수백 장의 서류들이 하얀 나비떼처럼 복도 바닥 위로 어지럽게 흩어졌다.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의 얼굴은 창피함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박 부회장은 혀를 차며 못마땅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요즘 젊은 것들은 칠칠치 못해서 큰일이야. 태민은 그저 짜증이 났다. 가뜩이나 머릿속이 복잡한데 사소한 방해물이 나타난 것이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허둥지둥 서류를 줍고 있는 서리를 단 한순간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여기며 옆에 있는 비서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이거 빨리 치워. 이런 일로 시간 낭비할 틈 없어. 그는 그대로 서리를 지나쳐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시하고 지나친 그 이름 없는 인턴 사원이 자신의 제국을 내부에서부터 갉아먹고 있는 거대한 음모의 실마리를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의 무관심과 오만은 진실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셈이었다. 서리는 바닥에 홀로 남아 흩어진 서류들을 주웠다. 그녀는 방금 전 자신을 스쳐 지나간 남자의 차가운 눈빛과 목소리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와 저들이 살고 있는 세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저렇게 고립된 황제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성벽밖의 진실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연민이자 동시에 막연한 책임감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진실을 반드시 저 차가운 황제의 눈앞에 증거로서 가져다 놓아야만 했다. 그것이 이 거대한 제국과 그리고 어쩌면 저 고독한 황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 총수와의 짧지만 굴욕적인 만남 이후 윤설이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거대한 조직 속에서 자신은 그저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무력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가 어두운 지하 자료실에서 넋을 놓고 있을 때 청소 아주머니 한은숙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건네며 서리의 어깨를 두드렸다. 오만한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말거라. 때로는 가장 중요한 일이 가장 조용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법이지.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서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힘이 있었다. 그녀는 서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오래된 서류를 조심하거라. 먼지가 많아 다루기 힘들지만 때로는 그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기도 하단다. 아주머니의 말은 서리의 마음속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지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마치 그녀의 의심이 옳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듯한 암시처럼 들렸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베리타스 컨설팅이라는 유령 회사의 흔적을 다시 파고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지출 기록이 아닌 그 자금의 출처를 역으로 추적했다. 그러자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베리타스 컨설팅으로 흘러 들어간 돈은 마케팅 부서의 예산이 아니었다. 건설, 물류, 심지어 R&D 부서의 잡다한 지출 항목들 속에서 마치 꼬리표를 숨기려는 듯 교묘하게 분산되어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것은 감사를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횡령 수법이었다. 그녀는 그 잡다한 지출 항목들이 몇몇 다른 회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블루 스카이 물류, 골든 브릿지 무역 등 겉보기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회사들이었다. 그녀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퇴근 후 공공 도서관의 컴퓨터를 이용해 이 회사들의 정보를 검색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회사가 동일한 주소지에 등록된 유령 회사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이 모든 부서 간 자금 이체를 최종적으로 승인한 사람의 서명이었다. 그녀가 관련 전자 결제 서류를 모두 확인한 결과 거의 모든 서류의 최종 승인란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바로 부회장 박상진. 그는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 앉아 모든 것을 조종하는 거미와도 같았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박상진은 단순히 회사의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훔친 돈을 이용해 베리타스 컨설팅을 통해 진성그룹의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그 책임을 총수인 강태민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최종 목표는 주가를 폭락시키고 젊은 총수를 실각시킨 뒤 그룹 전체를 통째로 삼키려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음모의 실체에 접근했는지를 깨닫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그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특히 강태민 총수에게 알려야만 했다. 하지만 누가 일개 인턴의 말을 믿어줄까 증거는 있었지만 그것들은 모두 복잡한 데이터와 정황 증거들 뿐이었다. 그녀는 늦은 밤까지 지하 자료실에 홀로 남아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을 거대한 종이 위에 그리기 시작했다. 박상진을 중심에 놓고 모든 유령코 회사들과 자금의 흐름, 그리고 실패한 프로젝트들을 선으로 연결했다. 완성된 그림은 진성그룹의 심장부를 갉아먹고 있는 거대한 암세포의 구조도와도 같았다. 그녀는 완성된 음모의 지도를 보며 깊은 공포감에 휩싸였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회사 비리가 아니었다. 수만 명의 직원들의 생계가 걸린, 거대한 제국의 존망이 걸린 문제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오직 자신뿐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박상진 부회장은 수십 년간 거대한 성체를 지배해온 늙은 여우였다. 그는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아주 작은 쥐새끼의 냄새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유령 회사 중 하나의 서버에서
진성그룹 내부 IP를 통한 비정상적인 데이터 조회 기록이 있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흔적이었지만 그의 예민한 감각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아직 범인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비밀에 접근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데이터 보안 강화를 명목으로 회사 전체에 공지를 내렸다. IT 부서에는 과거 재무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모든 비정상적인 활동을 감시하라는 비밀 지시를 내렸다. 그의 거미줄은 더욱 촘촘하고 견고해졌다. 윤설이는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음모 지도를 완성할 마지막 증거 조각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과거의 실패한 프로젝트와 박상진의 비자금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증명할 단 하나의 서류. 그 서류는 낡은 지하 창고가 아닌 보안 등급이 훨씬 높은 현재의 재무 서버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재무팀의 동기에게서 얻은 임시 접근 코드를 이용해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텅 빈 사무실의 적막함과 어둠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보안 서버에 접속하여 문제의 파일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그녀가 마침내 결정적인 파일을 찾아 다운로드를 시작하는 순간 IT 보안실의 스크린에 경고등이 번쩍였다. 박상진의 신복인 보안팀장이 즉시 침입자의 위치 추적을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고 서리의 컴퓨터는 시스템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그녀는 자신이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동시에 보안팀장은 1층 로비에 있던 경비팀에게 무전을 보냈다. 지금 즉시 전략기획팀 사무실로 출동해 누군가 서버에 불법 접속했다.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검은 제복을 입은 경비원들이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모습이 CCTV 화면에 잡혔다. 디지털과 물리적인 포위망이 동시에 그녀를 향해 좁혀오고 있었다. 서리가 절망감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모니터 화면이 지지직거리더니 정체불명의 메시지 창 하나가 화면 중앙에 떠올랐다. 지금 당장 연결을 끊고 비세바반 비상 전원 콘센트를 이용할 것. 짧지만 단호한 명령이었다. 그녀는 누구인지도 모를 발신자를 본능적으로 믿어야만 했다. 그와 동시에 경비원들을 태운 엘리베이터가 층계 사이에서 굉음과 함께 멈춰섰다. 사무실 전체의 조명이 깜빡이더니 암전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콘센트. 서리의 책상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한 비상전원 콘센트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다. IT 보안실의 스크린은 원인 불명의 대규모 전력 과부하로 인해 모든 추적 데이터가 뒤엉켜버렸다. 서리는 재빨리 노트북 전원을 뽑아 지정된 비상 콘센트로 달려갔다. 그리고 노트북을 다시 켠 순간 놀라운 일을 발견했다. 다운로드가 중단되었던 바로 그 파일이 이미 그녀의 바탕화면에 완벽하게 저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서둘러 모든 흔적을 지우고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잠시 후 사무실에 들이닥친 경비원들은 텅 빈 공간만을 발견할 뿐이었다. 건물 밖으로 무사히 빠져나온 서리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마지막 증거가 담긴 노트북을 부서질 듯 껴안았다. 그녀는 방금 전 자신을 구해준 미스터리한 조력자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매일 자신에게 따뜻한 밥을 가져다 주던 청소 아주머니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유일한 친구였던 그 아주머니가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그날 밤의 아슬아슬한 탈출 이후 윤설이의 하루하루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박상진 부회장이 보이지 않는 덫을 놓고 자신을 찾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사무실의 모든 공기가 자신을 감시하는 눈처럼 느껴졌다.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든 것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구해준 미스터리한 조력자의 정체였다.
사건 이후로 청소 아주머니는 지하 자료실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의 부재는 서리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평범한 청소부라고 하기에는. 그날 밤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너무나도 기묘하고 초자연적이기까지 했다. 그녀가 고뇌에 빠져 있을 때 그녀의 휴대폰으로 발신자 불명의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메시지는 아주 간결했다.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고급 전통 찻집의 주소와 시간, 그리고 혼자 오세요라는 세 단어뿐이었다. 서리는 직감했다. 이것이 바로 그 조력자의 부름이라는 것을. 그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그녀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찻집은 진성그룹의 차가운 빌딩과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가진 곳이었다. 고즈넉한 한옥의 멋과 은은한 차향이 어우러져 속세의 모든 시름을 잊게 만드는 듯한 평화로움이 감돌았다. 서리는 안내를 받아 가장 안쪽에 있는 별실로 향했다. 미닫이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방 안에는 늘 허름한 청소복 차림이었던 바로 그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곱게 빗어넘긴 머리와 우아한 비단 한복, 그리고 온화하지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품. 그녀의 굽었던 허리는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그 눈빛에는 한 기업을 이끄는 총수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바로 진성그룹의 창업주인 고 강일성 회장의 아내이자 현 총수인 강태민의 어머니, 그리고 그룹의 명예회장인 한은숙이었다. 그녀가 서리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많이 놀랐을 테지. 이리 와서 앉거라.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서리는 그 안에 담긴 거대한 무게감을 느끼며 마주 앉았다. 한은숙은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남편인 강 회장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아들인 태민이가 믿고 의지하는 박상진 부회장을 줄곧 의심해 왔다고 했다. 하지만 물증이 없어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고 아들마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자 그녀는 스스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회사에 들어왔다고 했다. 나는 수십 년간 회사를 지켜봐 왔네.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 그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지. 하지만 나에게는 증거를 찾아낼 손발이 필요했어. 그러던 중 자네를 발견한 거야. 그녀는 식당에서 서리가 보여준 용기를 칭찬했다. 그녀는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불의에 맞설 수 있는 강한 신념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 했다. 서리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해고당하지 않은 이유, 지하 자료실로 발령난 이유,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을 구해준 기적 같은 일들까지. 이 모든 것이 눈앞에 이 여인이 그린 거대한 그림의 일부였던 것이다. 그녀는 한평생 시골에서 살아온 자신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한은숙은 이제 본론을 꺼냈다. 그녀는 서리가 찾아낸 증거들이 자신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증거들만으로는 교활한 박상진을 무너뜨리기에는 부족했다. 이제는 단순한 조사를 넘어 아들인 강태민을 설득하고 이 싸움에 동참시켜야만 했다. 그녀는 서리에게 공식적으로 자신의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제안했다. 나는 그림자 속에서 판을 짜고 자네는 빛 속에서 나의 칼이 되어주게. 우리 둘이 힘을 합친다면 분명 저 늙은 여우를 잡을 수 있을 걸세. 그녀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서리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두려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뜨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한은숙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리숙한 시골 처녀도 힘없는 인턴 사원도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전사였다. 그녀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다. 하겠습니다. 회장님, 두 세대를 뛰어넘은 가장 위험하고도 위대한 동맹이 결성되는 순간이었다. 윤서리가 결연한 의지를 보이자
한은숙 회장의 얼굴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서리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더 권하며 앞으로 그들이 헤쳐나가야 할 험난한 싸움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논의 대상은 다름 아닌 이 모든 계획의 최종 목표이자 가장 어려운 관문인 강태민 총수였다. 한은숙은 아들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태민이가 본래 차가운 아이가 아니었으며 아버지를 잃은 충격과 어린 나이에 짊어져야 했던 그룹 총수라는 무거운 왕관 때문에 스스로를 단단한 갑옷 속에 가두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 갑옷을 만드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박상진 부회장이었다. 태민이에게 박 부회장은 단순한 동업자나 선배가 아닐세, 아버지를 대신해 자신을 이끌어주고 가르쳐준 스승이자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의지했던 아버지 같은 존재였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그런 아이에게 다짜고짜 박 부회장이 배신자라고 말한다면 아이는 절대 믿지 않을 걸세. 오히려 자네와 나를 의심하고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아버리겠지. 그들의 싸움은 단순히 악당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평생 믿어왔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감내하도록 돕고 그를 잔인한 진실로부터 구해내는 것이었다. 그들은 강태민에게 직접 증거를 들이미는 대신 그가 스스로 진실을 발견하도록 길을 열어주어야만 했다. 아주 정교하고 치밀한 각본이 필요했다. 그들의 전략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윤설이는 더 이상 지하 자료실에서 일하지 않는다. 한은숙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설이를 총수 직속의 특별 프로젝트 팀 주임으로 승진시킨다. 둘째, 설이의 공식적인 업무는 과거 프로젝트들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미래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보고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녀가 모든 데이터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 되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박상진의 비리를 부회장에 대한 고발이 아닌 다시 회사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분석 보고 형태로 태민에게 제출한다. 이것은 그가 박상진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와 사실에만 입각하여 문제를 바라보게 만들 것이다. 의심의 씨앗을 심어 그가 스스로 진실을 파헤치게 유도하는 것이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 두 여인 사이에는 세대를 뛰어넘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한은숙은 설이의 용기와 지혜 속에서 자신이 갖지 못했던 딸의 모습을 보았고 설이는 한은숙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다. 한은숙은 설이에게 복잡한 기업 정치의 세계를 가르쳐 주었고 설이는 자신의 신선한 데이터 분석 능력으로 한은숙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했다. 모든 계획이 세워지자 한은숙은 어디론가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다음 날 진성그룹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인사가 발표되었다. 정식 사원도 아닌 인턴 윤설이가 총수 직속의 핵심 부서인 특별 프로젝트 팀의 주임으로 발령이 난 것이다. 그녀의 파격적인 승진은 모든 임직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수많은 추측을 낳았다. 설이는 먼지투성이 지하 창고를 떠나 화려한 총수 직속 부서의 사무실로 자신의 자리를 옮겼다. 그녀를 바라보는 동료들의 시선에는 부러움과 시기, 그리고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특히 그녀를 내쫓으려 했던 김상무는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새로운 역할이 시작되는 첫날, 팀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 테이블 가장 상석에는 냉철한 표정의 강태민 총수가 앉아 있었다. 그는 회의가 시작되기 전 팀의 새로운 멤버가 된 설이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도에서 서류를 쏟아 자신을 방해했던 그 칠칠치 못한 인턴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그는 도대체 어떻게 저런 여자가 자신의 엘리트 팀에 합류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짜증과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차갑게 부딪혔다. 그의 신뢰를 얻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윤설이가 합류한 총수 직속 특별 프로젝트 팀은 진성그룹의 심장부와도 같은 곳이었다.
최고의 엘리트들만 모인 그곳에서. 시골 출신의 인턴이었던 그녀는 처음에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기죽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데이터 분석 능력과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은 곧 팀원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그런 그녀를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하며 못마땅해 했지만 그녀가 제출하는 보고서는 그 어떤 베테랑 직원의 것보다 깊이가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능력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과거 실패했던 프로젝트들의 원인 분석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수립하라는 특별 임무를 맡겼다. 이것은 바로 한은숙 회장과 윤설이가 계획했던 시나리오의 시작이었다. 설이는 박상진 부회장이 깊이 관여했지만 비교적 규모가 작아 의심을 피하기 쉬웠던 최근의 한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했고 마침내 박상진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패턴을 찾아냈다. 그녀는 박상진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채 보고서를 작성했다. 대신 원인 불명의 비효율성이라는 제목 아래 특정 하청 업체들과의 계약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예산 초과 문제와 납품 지연,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유령업 회사들의 네트워크를 데이터로서 명료하게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이것이 앞으로 있을 대규모 해외 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로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마침내 그녀는 총수의 집무실에서 그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태미는 처음에는 그녀의 보고서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이 프로젝트는 박 부회장님께서 직접 챙기셨던 거니요. 그분은 내가 가장 신뢰하는 분이니 별 문제 없을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설이의 분석에 대한 불신과 박상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설이는 그와 논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분한 목소리로 스크린에 떠있는 데이터를 가리켰다. 총수님, 저는 그 누구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통계적인 패턴을 지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동일한 비효율의 패턴은 지난 5년간 실패했던 모든 프로젝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데이터를 숭배하는 남자였던 태미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가 아무리 박상진을 믿는다 해도 설이가 제시한 명백한 데이터의 패턴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가 고뇌에 빠져 있을 때 한은숙 회장이 움직였다.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곧 있을 중요한 해외 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한 번만 특별 독립 금융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보라고 조언했다. 태미는 그 조언을 받아들였다. 마침내 진성그룹의 미래가 걸린 거대한 해외 M&A 딜이 시작되었다. 박상진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구축해 놓은 유령업 회사 네트워크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빼돌리려 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그의 모든 움직임은 한은숙이 관리하는 특별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다. 결전의 날, 강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윤설이가 앉아 화면에 나타나는 복잡한 자금의 흐름을 분석하고 설명했다. 태민은 자신의 눈앞에서 평생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박상진이 회사의 돈을 벌레처럼 갉아먹는 모든 과정을 생중계로 목격해야만 했다. 그는 설이가 예측했던 그대로 박상진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온몸을 떨었다. 배신감은 그의 심장을 산산조각냈다. 마침내 마지막 자금 이체가 박상진의 비밀 계좌로 꽂히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났다.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가 확보된 것이다. 태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분노이자 슬픔이자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한 여자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강태민은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신뢰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해야 했다. 아버지처럼 믿었던 사람의 추악한 민낯을 확인한 충격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하지만 동이 틀 무렵 그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얽매인 유약한 후계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진성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박상진 부회장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는 이번 해외 M&A 딜을 성공적으로 방해하고 그 책임을 강태민에게 뒤집어 쓰일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해 온 참이었다. 그에게 오늘은 강태민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대관식과도 같았다. 회의가 시작되고 강태민은 예상 밖의 행동을 했다. 그는 먼저 박상진 부회장을 단상 위로 불러 수십 년간 회사에 헌신한 그의 공로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박상진은 자신의 승리를 예감하며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강태민은 그의 연설을 마치고 돌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부회장님, 그 헌신의 대가로 회사의 심장에 칼을 꽂으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어젯밤 그의 집무실에서 보았던 바로 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박상진이 수십 년간 어떻게 회사의 자금을 빼돌렸는지, 어떻게 경쟁사의 정보를 팔아넘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성그룹의 프로젝트들을 고의적으로 방해해 왔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모든 증거는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것이었다. 회의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박상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음모라고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그의 추악한 발악이 극에 달했을 때 회의장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한 시대의 거목으로 존경받던 인물은 그렇게 가장 추악한 범죄자로 몰락했다. 박상진과 그의 세력이 모두 정리된 후 강태민은 이사들과 주주들 앞에 다시 섰다. 그는 자신의 과거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성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선포했다. 투명성과 윤리, 그리고 실력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약속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신감과 카리스마가 넘쳐 흘렀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진정한 영웅을 소개했다. 그는 회의장 구석에 앉아있던 윤설이를 단상 위로 불렀다. 그는 모두의 앞에서 그녀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올곧은 신념을 칭찬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윤설이 씨는 진성그룹이 잃어버렸던 양심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상징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녀를 새로 신설될 기업 리스크 혁신관리본부의 본부장으로 정식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인턴 사원에서 그룹의 핵심 임원으로 그야말로 파격적인 승진이었다. 회의장에서는 그녀를 향한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다. 몇 주 후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한은숙 회장의 고즈넉한 한옥 찻집이었다. 그곳에는 한은숙과 강태민, 그리고 윤설이 세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다. 어색함 대신 따뜻하고 편안한 가족 같은 분위기가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태민은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한은숙은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태민은 설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총수의 모습이 아니었다. 한 남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보내는 깊은 존경과 감사의 눈빛이었다. 고맙습니다. 윤설이 본부장님,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와 진성그룹의 미래는 없었을 겁니다. 그의 말에 설이는 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총수님, 한은숙은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제국은 이제 가장 믿음직한 두 사람의 손에 의해 더욱 견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었다. 시골에서 올라온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나무를 병들게 하던 기생충을 몰아내고 이제는 그 나무를 지탱하는 새로운 기둥으로 자라난 것이다.
그것은 진성그룹의 새로운 질서이자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었다.